이번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253석인데 그 중에 163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차지를 하고, 비례대표도 뭐 더불어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이니까, 위성정당이니까 합치면 순수하게 민주당만 180석을 확보를 합니다. 그럼 180석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어떤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원 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압승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모든 법을 다 만들거나 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큰 영향을 끼칠까, 이 총선 결과가 어떤 영향일까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총선을 압승했는데 왜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거는 법을 개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기존의 여소야대죠.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랬을 때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다 여당 안대로 다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것들 중에 부동산 정책이 이 정부 들어서 뭐 19번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들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법 개정을 다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부동산 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으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19개의 정책이 다 반영이 됐었어요. 그 말은 뭐냐? 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법 개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한 걸 보면 참 많이도 했는데, LTV, DTI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강화가 됐고,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뭐 큰 거는 이제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해버렸죠. 그리고 DSR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총 대출량을 규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청약에 대해서 규제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을 막 확대했었죠. 종부세도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도 많이 올렸죠. 분양가 상한제도 새로 하고, 3기 신도시도 발표하고, 뭐 전매 제한도 하고, 뭐 임대주택 등록도 막 권장했다가 다시 또 뭐 막았다가 했었던 게 많았죠. 근데 이런 법들은 어차피 과거의 그 국회의원 수로도 다 반영을 해왔었던 거다. 그래서 180석 확보라는 게 결국에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는 있지만, 부동산 정책만 봤을 때는 어차피 기존에도 법 개정은 다 해줬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닌 뭐 공수처라든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통합당의 반대 없이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만, 부동산 정책은 어차피 해줬어요. 통합당도 이거는 정부 안대로 다 해줬던 게 있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서는. 그러면 뭐가 바뀔까? 바뀌긴 바뀌겠죠. 그럼 새로 바뀌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하려고는 했었지만 하지는 않았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는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헌법 개헌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게, 개헌을 하려면 우선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범여권, 범야권 뭐 이렇게 나누기가 뭐 애매하지만,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정도를 범여권이라고 치면 190석 정도가 되고요. 뭐 국민의당을 뭐 야당이라고 치면 110석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석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이제 미래통합당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 개헌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 인상한 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16 대책,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 있죠. 5개월 전에 12.16 대책이 탁 터지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왔었는데, 이때 종부세 인상안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도 세금을 확 올려버렸어요. 맞죠? 3주택 이상인 사람들도 막 올리고, 그런데 1주택자들도 올렸거든요. 여기 보면 1주택자들도 뭐 0.2% 막 올리고 이럽니다. 맞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종부세 엄청 올라간다 했던 게 이 2주택자들 있죠. 2주택자들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그리고 1주택자들도 종부세가 늘어난다 라고 막 우려했던 기사들이 나온 게
바로 12.16 대책 때문인데 이게 아직 법 개정을 못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런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로 총선 그 시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국회가 사실상 멈춰버리면서 이게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은 20대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까지는 민주당이 과거 국회의원들 숫자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기사들이 막 나오죠. 종부세 강화 법안이 12.16 대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21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20대 국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게 통과되겠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5월 말 전에 통과를 시키려면 결국에 이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임시국회를 4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남았죠. 이 안에 이걸 통과시키면 종부세 인상안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통과를 못 시키면 올해는 종부세 인상안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총선에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뭐냐, 종부세를 낮추겠다, 종부세가 너무 강화되니까 낮추겠다고 하면서 총선에 임했는데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 개정까지 한 달 남았는데 여기서 동의를 해줄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 대책 자체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저는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제가 미래통합당이라면 이미 참패를 했는데, 참패 다 하고 박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야, 저번에 안 한 거 있잖아, 야 그거 마저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안에 하자고. 근데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총선 공약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종부세 인상안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면 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화를 내겠죠. 야, 내가 지금 총선 졌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총선 공약과 반대되는 걸 어떻게 통과시키냐, 지금 안 되지. 그래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그러니까 법이 6월 1일 전에 개정이 돼야지만 올해 종부세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인상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도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는 해. 그런데 내가 정책 발표를 해놓은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 정부나 어떤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통합당을 좀 설득해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라도 약간 일부 기존 정책보다는 살짝 낮춰서 합의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게 한 달 안에 될 것이냐, 이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그러니까 6월부터 열리면 그때 처리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해 반영안이 될 것이냐 라는 거에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율은 지금 작년과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OC와 대규모 개발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총선과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0석이라는 거의 의미는 예산안도 마음대로 통과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다 짜가지고 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막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야당 눈치를 좀 봐야 됐다면 이제는 야당 눈치를 볼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제 2년 뒤가 대선이거든요. 2022년 3월이 대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개월도 안 남았어요. 24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총선을 압승을 했지만 사실 이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51% 대 49%가 나오면 51%가 당선이 되는 게 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런데 대선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투표 숫자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런 기사가 뜨는데 지역구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50% 정도를 받고 통합당은 41%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센트 차이는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에서는 압승을 할 수가 있지만 대선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결국에 이 표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다음번도 압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지금 상황이 또 안 좋잖아요. 경기가 막 이렇게 불황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막고, 거기다 경기도 이렇게 빠르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게 건설업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건설업을 되게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옆으로 밀어놨달까? 건설 어떤 SOC 이런 걸 해가지고 토건 사업을 해서 경기 부양하는 걸 최대한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이 기조가 좀 바뀌었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업 쪽에 이제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뭐 예비 타당성 면제하겠다고 해서 전국에 뭐 20몇 개를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도로나 철도 뭐 이런 것들을 막 깔겠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면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 다 면제해 줄게. 그래서 지역별로 SOC 사업들을 좀 합시다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내후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막 밀어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되니까. 그리고 이 GTX나 이 경전철 같은 이제 수도권 교통망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예산 안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거죠. 이제 예산안을 이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제가 저번에도 방송했었던 거, 현대 GBC 같은 거,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거, 이게 영동대로거든요. 이게 현대 GBC고, 이런 것들도 이제 착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밀어주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이게 뭐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어차피 SOC를 하든 뭘 하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의 계륵이거든요. 바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문제죠.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전세를 2년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2년 계약을 하는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들은 최소한 2년까지는 무조건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 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2+2 해가지고 최대 4년까지 늘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지금도 전세를 1년 계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만약에 1년 다 살고 주인이 어떻게 나가실래요? 라고 했는데, 저 그냥 1년 더 살게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만 했지만 2년까지 무조건 살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동일 조건으로 4년까지 살 수 있게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거주자의 어떤 그런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정책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7년 6월 23일 기사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반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됐다는 얘기가 없죠. 그 말은 뭔가 추진을 하려고는 했지만 실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취지는 좋죠. 임차인이 4년을 살게 하는 건 좋다. 근데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도입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기간이 2배가 되면 당장 전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2년 뒤에 안 나가도 되고 전세금도 뭐 그냥 기존 조건하고 똑같이 4년을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좋아 보이지만, 이걸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해서 못했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는 전세가 최대 2년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도 2년만 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뭐 시세가 얼마 올랐는데 나가실래요? 아니면 뭐 재계약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은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제 이사를 나가고, 그러면 그 전세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이 들어가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 계산하면 시장에 전세 물건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뭐 정확하게 반까지 줄진 않겠지만 거의 30-40% 이상은 줄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살던 사람들이 어차피 4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보통 4년을 살지, 2년 살고 저 그냥 나갈게요 이러는 일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가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1989년에
2018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한번 개정이 되는데 그때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가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2+2지만 그때는 1+1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전세 계약이 1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2년으로 늘려주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9년도에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도부터 주택임대차는 이제 2년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89년도에 23%가 올라가 버립니다. 1년 동안. 그리고 90년도에도 16%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전세 기간이 2배가 돼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원래는 1년마다 올렸는데 이제 2년마다 올려야 되니까 야 이건 안 되겠는데 미리 올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팍 튀어버립니다. 자, 지금도 전세계약 다 거의 2년씩 하시죠? 왜냐면 어차피 2년 사는 게 당연하고 보장돼 있으니까 임대인들도 그냥 2년 계약을 해줘버려요. 1년 해봐야 어차피 임차인이 원하면 2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4년으로 바뀐다면은 2년 계약 뭐하랍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4년 계약 하겠죠, 임대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그냥 전세 계약은 4년 하는 게 거의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은 급감할 거고요. 그럼 매물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기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간단한 경제 상식입니다. 물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전월세 상한제란 뭐냐? 현재는 주택임대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있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그 주택은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그리고 그 이상을 올리면은 과태료도 내고 혜택도 막 다 없애버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주택임대업,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주택은 다 5% 이상은 못 올린다 라는 어떤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이 1년에 막 23%, 25% 올리는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냐? 이것도 부작용이 커요. 왜냐면 이제 임대료가 5%밖에 못 올린다고 하면 임대료의 상한선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던지 아니면 다른 거에 재투자를 하든지 할 목적으로 전세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시세만큼 전세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세를 주려는 의지가 좀 꺾이겠죠. 전세 주는 의지가 꺾이니까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어요. 그럼 물량이 줄어들면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 없는 지역은 상관없어요. 인기 없는 지역은 어차피 공실 많고 그런 데는 상한을 하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든 어차피 상관은 없지만 인기 지역들은 원래도 전세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더 구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부가 2017년도부터 이거 두 개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대선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좀 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뭐였냐?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자.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이제 6개월 뒤죠. 이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은 재산세도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안 할 거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겁니다. 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했던 말 있죠? 내년 4월까지 파시라. 내년 4월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 라는 말이 나왔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싫으면 등록해 이랬죠. 그 다음에 임대업자들만 5% 규제하는 걸로 법이 쓱 생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 1월 16일에 바뀌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를 고려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는 요게 18년도 1월에 쓱 생깁니다. 그걸 뉴스에도 많이 안 나왔었어요. 저는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 하라고 한 다음에 너네들은 5% 이상은 못 올려 라고 딱 법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임대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혜택이 있었으니까 그 규제들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지면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줄이지 못하죠. 4년 8년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한테 5% 규제를 딱 때려버리면 얘네들이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다들 많이들 아시는데 이 정책을 하니까 4년 8년 동안 못 팔아요, 맞죠? 그리고 양도세가 막 중과가 심하게 되는데 시세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팔지를 않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급감합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의 기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걸 좀 규제하는 기조가 있었죠.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어쨌든 권장보다는 규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는 조금 안정화가 돼서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매물이 없어요. 팔질 않아. 사람들이 팔질 않으니까 이게 또 수요와 공급이어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지역들은 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팔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격에 막 상승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데, 중위 가격은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100개가 있다고 치면 50등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17년 5월에 들어왔었죠. 이때 들어올 때가 6억이었습니다. 6억. 서울에서 50등인 아파트의 가격은 6억이다. 근데 아까 정책이 12월 1월에 터졌죠. 그때부터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중위 가격이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9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오니까 정부도 좀 지금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이 매매가가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죠. 그래서 18년 12월입니다. 18년 12월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 뭐 위치는 이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계양 쪽에도 하고 뭐 대장 신도시, 뭐 창릉, 왕숙, 교산, 뭐 과천에 해서 발표를 하면서 GTX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과 뭐 직주 근접을 다 뭐 완성하겠다, 이런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도시가 정권 초기부터 뭐 추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당장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택지 조성하고 공사하고 그러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3년이고요. 뭐 보통 5년에서 7년 뒤, 뭐 예를 들어 토지 보상 늦어지고 이러면 보통 뭐 10년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 3년이고 평균이 5에서 7년이고 늦어지면 1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와야지 어쨌든 뭐 물량들이 막 많이 들어오는데, 늘어나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게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현 정부는. 왜냐면 요즘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입주 예정 물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통계를 내는 곳에 따라서 다른데 정부는 보통 뭐 인허가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어떤 사설 업체, 민간 업체들은 입주 양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서 이제 공사가 되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 한 2만 채 정도가 입주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인허가로 볼 거냐, 뭐 입주로 볼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물량이 없잖아요. 신규 아파트가 없으니까 전월세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규모 공급은 3기 신도시고 이거는 빨라도 3년, 길면 10년인데 이때까지 뭘로 버티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년간 계속 군불은 뗐지만 반영을 하지는 못했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유혹이 지금 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작용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가는 걸까를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임차인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세를 얻는 거는 아이 키우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대부분 전세 수요는 우리 애를 어디서 키우지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물론 내 직장 따라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직장이 뭐 서울이다 이러면 남편은 알아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우리 애를 어디서 키우지? 라는 게 사실 전세 수요의 상당수예요. 우리 애가 요번에 공부를 좀 잘하는데 요번에 중학교를 조금 학군 좋은 데로 보낼까? 이런 게 엄마들의 최고 고민이죠. 학원가 쪽으로 잠깐 가서 좀 살까? 이런 거. 물론 남편이 막 지방으로 발령받으면은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말 부부하면서 아이 위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물건도 단순 계산하면 반으로 준다 그랬죠.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고1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는 뭐 미룰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애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우리는 몇 년도에는 어느 동네에 전세에 무조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는 2년이었다면 이제 4년으로 늘어나니까 전세 물건을 제대로 못 잡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못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 나올 때 미리 들어가야 되죠. 전세 나올 때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들어가서 4년을 버텨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게 해야겠다는 엄마들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2년이었기 때문에 중3 때 이사를 갔으면 돼. 맞죠? 아주 늦었다면 고1 때 들어갔어도 돼. 왜냐면 매물이 2년마다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는 매물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중3 때 만약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년이 그냥 내리 매물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을 높게 줘야 된단 말이죠. 높게. 원래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압박이나 자금 압박이 커지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다.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가을에 대치동과 목동이 전세값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치동이나 뭐 목동, 뭐 노원도 마찬가지인데 상계동 뭐 이쪽에 학군이 좀 좋은 데 있죠. 학교가 아니라 뭐 학원가가 좀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갑자기 전세가 막 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작년 가을에 특목고랑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전부 다 폐지해버리겠다. 그리고 다 일반고로 바꾼다고 했더니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엄마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지만 이제는 일반고로 다 바뀌게 되면은 예전 과거 8학군 있죠. 이런 것처럼 강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와야지만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뭐 목동 같은 그런 곳으로 가서 아예 시작부터 키워야 된다 라는 수요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거 발표 나자마자 목동하고 대치동의 전세 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싸들고 일로 오는 거야. 집을 사러 옵니다. 지금 미리 사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전세 가격의 급등을 이제 불렀듯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곳은 이제 학군이죠. 학군 좋은 동네들은 전세 수요가 가장 높거든요. 그 낡은 집에 가서 살기는 싫어. 근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3, 4년은 살아야 돼. 이런 수요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군 좋은 동네,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들도 학군 좋은 동네들은 전세 수요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유발하게 만드는 게 이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거주 예정인 임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들어가긴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학군 좋은 데다가 집을 사놓고 자기는 전세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가 대치동에 집을 사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런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라면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니까 전세는 2년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년이니까 전세 한 바퀴 더 돌리고 6학년 겨울쯤에 정확하게 한 10월쯤에 9월 10월쯤에 이사 가서 중학교 배정 받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한 번 더 돌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이제 2+2로 4년을 보장받으면 임차인이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4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전세를 또 맞춰버리면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4년 뒤면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3 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는 2년 전세 더 돌리고 나중에 돈 모아서 전세금 빼주면서 들어가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날벼락인 거죠. 왜냐면 우리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 주면은 우리 아이가 중3 될 때나 이사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를 중1 때부터 키우려고 집을 사놨던 사람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전세 빼줘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이번 전세 빼줘야 돼.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중3까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안 그러면은 내 집은 남한테 전세 빌려주고 나는 남의 집에서 전세 살아야 돼요. 이거 이해되는 거 어렵지 않죠? 엄마들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 놔두고 내가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여보, 우선 대출 받아서라도 이번 뭐 4학년 5학년 때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 집 놔두고 왜 내가 전세 살아? 그러려고 대치동 목동 사놨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전세 매물의 감소가 오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를 한 번 더 내줄 집들도 전세를 못 내줘.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들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 가격의 상승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생각이 없었어. 나는 그냥 실거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음마 아파트 같은 거죠. 음마 아파트 사놓으면 뭐 재건축 되겠죠. 뭐 이러고 사놨던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런 임대인들은 실거주는 아니니까 뭐 2년 살든 4년 살든 상관은 없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같이 패키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전세가 너무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5% 이상은 못 올리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무조건 들어올 거고, 그러면 5% 초과 인상이 안 되니까 야 이거 투자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죠. 너무 악화돼. 그래서 이번에 법이 만약에 바뀐다면 법 바뀌기 전에 미리 올리려고 할 거예요. 미리 시세보다 확실하게 높게 올려놓고 전세를 맞춘 뒤에 4년을 보내려고 하겠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배짱 장사가 통하겠습니까? 안 들어가면 그만이죠. 옆 동네 가면 그만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전세 수요가 높은 곳들은 학군지가 많고요. 학교 때문에 울며 거저 먹기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 전세 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는 중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전세 수요가 많아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데는 전세 수요가 높거든요. 그리고 뭐 중심지 같은 데 있죠. 뭐 직장이 확실하게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서도 뭔가 중심 지역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높은 곳들은 이런 배짱 장사가 될 겁니다. 왜냐면 법 시행 직전일 때 임대인들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야 이거 앞으로 내가 올려받을 수가 없잖아. 1년에 5%거든요 최대. 근데 보통 1년에 5%는 힘들 거고 2년에 5%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법 시행 직전이면 임대인들은 서로 담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는 야 앞으로 4년 동안 못 올려봤는데 미리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1989년에 일어났다고. 1년에서 2년으로 1+1 합니다 하니까 바로 23.6%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16.17%가 올라간다.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게 앞으로 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전세 물량의 감소와 전세 가격의 상승이 온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 뭐냐, 지금까지는 검토만 하고 하지 않았어요. 검토만 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총선이 180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법 개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전세를 너무 많이 못 올리게 해달라 라는 게 지지층이 원하는 건데, 총선도 이겨서 180석이야. 그러면 이거를 안 하기가 좀 어렵겠죠. 안 하기. 근데 이거는 사실 조삼모사 정책이거든요. 왜냐면 당장은 좋아 보이죠. 당장은 5%밖에 못 올리고 그리고 4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 한 몇 년 뒤에 신규로 내가 여기 전세 들어와야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가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는 없는 정책이죠. 상승하면 상승했지. 물론 학군지나 중심지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막 지금도 빈집 많은 아파트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정책이거든요. 이걸 한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도움되지만 3, 4년 뒤에는 급등하는 거를 자기가 겪게 되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전세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갭 투자, 갭이 감소하는 거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 정책을 쓰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투자 심리가 다시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3년간 미뤄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의 이 결과 때문에 이제 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이유가 없죠. 왜 안 해? 그러면은 아니 야당이 반대해서여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왜 안 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정부가 추진도 해왔었고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또 요게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부작용들이 막 나타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이 정책을 그러면 뭐 설득해서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떻게 어떤 대안을 찾아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총선의 승리로 인해서 뭐 부동산 정책이 바뀌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그냥 기존의 규제 기조가 이제 계속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인상안이 올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SOC나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다. 예산안 통과가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안들이 막 짜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쪽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건설업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작용도 정부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전세가 상승이 오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앞으로 2년 뒤인 대선에 어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으려고 해야 되니까, 막으려면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쓸 때 이제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이제 방향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